러시아 전투기 편대가 또 다시 출몰했습니다. 나토는 확인만 되풀이했지만 러시아는 침공을 노골적으로 예고했습니다. 21세기에도 제국의 망령에 사로잡힌 러시아와 중국. 그러나 그 순간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K9 자주포와 완벽한 운영 시스템, 한국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발트 3국의 눈물과 환호, 그 놀라운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편안하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발트연합방위군 사령관 마르틴 아우슈카스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합동 상황실에서 또 한 번의 새벽을 맞고 있죠. 오전 4시 30분 레이더 스크린에 익숙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공군 수호위 편대가 에스토니아 동쪽 국경선을 따라 비행하고 있었어요. 편대 규모는 6대, 고도 8,00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직 장교가 보고했죠.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이번 주만 4번째였으니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스크린으로 달아갔습니다. 붉은 점들이 국경선을 아슬아슬하게 훑고 있었죠. 영공 침범은 아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 요격기 준비 상황은 제가 물었어요. 2대만 즉시 발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정비 중이고요. 6대 편대에 2대로 맞서야 한다. 숫자의 열쇠가 목을 조르는 느낌이었죠. 나토 한라인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브뤼셀의 답변은 늘 그렇듯 신중했어요.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추가 지침을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니 입안이 써졌죠. 확인 중이라. 러시아 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늘 근처를 날고 있는데 말입니다. 타르모라스카 에스토니아 합참의장이 화상회의로 접속했습니다. 전자전 교란도 감지됐습니다. 민간 항공관제 주파수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화면 속 타르모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짙었죠.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며칠째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완충지대,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돌아보니 젊은 통신 장교였습니다. 25쯤 됐을까요? 눈빛에 체념이 어려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상황실 밖으로 나오니 겨울 새벽에 찬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동쪽 하늘을 올려다봤죠. 어둠 속 어딘가에 러시아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아침 7시 국방부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밀레 베이나우스카이테가 맨 앞줄에서 펜을 돌리고 있었죠. 사령관님, 이번 주 러시아기의 근접 비행이 4번째입니다. 나토의 대응은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질문에 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도움만 기다리다가는 또 다시 이를지도 모른다고. 소련 시절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6대 편대에 맞설 2대의 전투기,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엘리나 브리즈니에케 라트비아 국방장관이 브리핑 후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르틴,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러시아 편대 소식으로 시작하는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엘리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죠.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바꿔야 합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저항 의지가 아니라 실제 능력이니까요. 저녁 무렵 상황실로 돌아왔을 때 레이더는 깨끗했습니다. 러시아 편대는 물러갔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나타날 거예요. 야간 당직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커피 냄새와 피로가 뒤섞인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빌뉴스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연약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러시아의 그림자는 물리적 편대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억지력이었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진짜 힘 말입니다.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의 원형 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을 둘러싼 30개국 대표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의제는 발트 지역의 러시아 위협 대응 방안이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결론을 향해 기울고 있었어요.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죠. 경제 제재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사적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와 외교로 풀어야죠. 저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서유럽의 수도에서 1000km 떨어진 이곳에서는 러시아 전투기의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엘리나가 제 옆에서 서류를 만지작거렸죠.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휴회가 선언되자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잿빛 하늘이 보였죠. 그때 동양인 3명이 다가왔습니다. 마르틴 사령관님이시죠?
저는 대한민국 방위사업 파견장교 강태윤 대령입니다. 강태윤은 태블릿을 꺼내 들었어요. 10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도발 패턴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죠.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엘리나와 타르모도 합류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지난 3년간 러시아의 발트 3국 근접 비행 데이터입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강태윤이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구간을 가리켜주죠. 나토 정상회의 2주 전, 서방 선거 기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 심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았어요. 우리가 막연히 느꼈던 것을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죠. 러시아의 도발은 무작위가 아니라 계산된 타이밍이었습니다. 스펙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박도윤 상무가 끼어들었어요. 러시아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지속 운용 능력입니다. 고장 없이, 멈춤 없이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무슨 뜻입니까? 타르모가 물었어요. K9 자주포를 예로 들어보죠. 단순 화력은 러시아제와 비슷할지 몰라도 정비 주기는 3배 길고 고장률은 5분의 1입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그리고 습도 90% 환경에서도 작동하죠. 강태윤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핵심은 운영 패키지입니다. 훈련, 정비, 예비 부품, 지휘 통제, 이 4가지가 하나로 묶여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우리는 이걸 15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만들어 왔습니다. 엘리나가 펜을 놓고 물었어요. 왜 한국이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까? 같은 처지니까요. 서진우 소령이 대답했죠. 분단국가, 거대한 이웃,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우리가 70년간 배운 걸 공유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엘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제안하시는 겁니까? 다음 주 한국에 오십시오. 박도윤이 말했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공장, 훈련장, 그리고 실제 운용 부대를요. 무기 장사꾼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타르모가 날카롭게 물었죠. 러시아의 반응은 고려하셨습니까? 러시아는 이미 극동에서 우리와 대치 중입니다. 강태윤이 답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잘 알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의 도입 사례가 이어졌죠. 가동률 98%, 평균 대응 시간 4분, 사격 후 이탈까지 1분 30초.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세요. 강태윤이 명함을 건넸죠. 러시아의 다음 도발 주기가 2주 후입니다. 제 분석이 맞다면요. 한국 대표단이 나간 후 우리 셋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죠. 엘리나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자존심보다 억지력이 먼저일까요? 자존심으로는 러시아 전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타르모가 대답했죠. 저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러시아 도발 패턴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죠. 선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이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강태윤의 예측대로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죠. 저는 한국 창원의 방산시설 내부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에서 K9 자주포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튀고 금속 철사금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질서였습니다. 모든 공정이 시계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여기가 품질 검사 구간입니다. 박도윤이 안내했어요. 매 단계마다 3중 검증을 거칩니다. 러시아제 장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품질 편차예요. 10대 중 2-3대는 늘 문제를 일으키죠. 작업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기술자였어요.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김종수 수석기술자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엘리나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혹독한 환경 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김종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죠. 제 할아버지는 스탈린 시절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셨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살아남으셨죠. 그분이 늘 말씀하셨어요. 극한에서 작동하지 않는 건 장식품이라고. 공장 한쪽에 특수 시험실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찬 기운이 뼈를 파고들었어요. 영하 50도 환경입니다. 박도윤이 설명했죠. 여기서 일주일간 방치한 후 시동을 걸어요. 러시아 북서부, 겨울과 같은 조건이죠. 다음은 염분 시험실이었습니다. 발트의 연안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바닷바람의 염분 부식을 견뎌야 하니까요. 기술자가 부품 하나를 들어 보였어요. 특수 코팅이 반짝였죠. 타르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소유 비용은 러시아제 대비 어떻습니까? 초기 구매가는 비쌉니다. 박도윤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10년 운용비를 계산하면 러시아제의 70%예요. 정비 주기가 길고 부품 교체가 적으니까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이 우리 테이블로 왔죠. 전 이 공장 초창기 설계자였습니다. 박정호라고 합니다. 박정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6.25 때 소련제 T-34 전차를 처음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우리도 만들 수 있어야 산다고. 하지만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러시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존중하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장비를 연구했고 약점을 찾았죠. 러시아제는 단순하고 거칠어요. 그게 장점이자 한계입니다. 현대전은 정밀함과 지속성의 싸움이니까요. 오후에는 정비교육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젊은 정비사들이 분해, 조립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평균 교육 기간은 3개월입니다. 서진우가 설명했죠. 하지만 일주일이면 기본 정비가 가능해요. 모든 걸 모듈화했으니까요. 야니스 오자르스 상병이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러시아제 이에스타, 곡사포에 익숙한 그였죠. 믿기 어렵네요. 야니스가 중얼거렸어요. 디지털 진단 시스템이 문제를 바로 알려주다니. 러시아제는 귀로 듣고 추측해야 했는데. 저녁 무렵 박도윤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교관 파견, 현지 정비팀 상주, 3년 무상 부품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잠시 멈췄어요. 기술 이전입니다.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엘리나가 놀란 눈으로 물었죠. 그럼 경쟁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맹을 만드는 겁니다. 박도윤이 답했어요. 러시아에 맞서는 건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함께 강해져야 합니다. 회의실 창 밖으로 공장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 잘해서 야간 근무자들이 일하고 있었죠. 김종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금속 부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김종수가 물었어요. 포신 내부 라이플링 부품 아닙니까? 타르모가 대답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디자인은 러시아제를 개량한 겁니다. 그들보다 정확도를 30% 높였죠. 러시아를 이기려면 그들을 알아야 하고 알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엘리나가 말했어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네요. 철학을 팝니다. 그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타르모가 동의했죠. 러시아는 위협으로 복종시키려 하지만 이들은 함께 서자고 제안해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70년간 쌓아온 생존의 지혜였죠.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저는 라트비아 동부의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28도, 눈이 무릎까지 쌓인 벌판이었죠. K9 자주포 6대가 도착한 지 사흘째였어요. 병사들이 포신에 붙은 얼음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시동 걸 준비됐습니다. 야니스가 보고했어요. 손가락이 추위에 빨갛게 부어 있었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낮은 신음 소리, 그 다음은 엔진이 켜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한 번에 시동이 걸렸죠. 러시아제는 이런 날씨에 30분은 예열해야 했는데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우가 다가와 설명했죠. 예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영하 40도에서도 5분이면 충분해요. 첫 주행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눈 덮인 벌판을 가로지르는 K9의 궤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갑자기 한 대가 늪지에 빠졌죠. 모두가 긴장했지만 자체 동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러시아 북서부도 이런 지형이 많습니다. 타르모가 지도를 펼쳤어요. 습지, 늪, 그리고 갑작스러운 지형 변화. 러시아군도 고전하는 조건이죠. 사격 훈련이 시작됐어요. 좌표 입력부터 달랐습니다. 디지털 탄도 계산기가 바람, 온도, 습도를 자동 보정합니다. 서진우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러시아제처럼 수동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야니스가 첫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좌표 입력, 자동 계산, 그리고 발사. 폭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어요. 15초 후 무전기에서 관측병의 목소리가 들렸죠. 명중입니다. 목표 중심에서 5m. 30분 만에요. 엘리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러시아제로는 며칠이 걸렸던 숙련도인데 더 중요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지 이탈 훈련입니다. 서진우가 스톱워치를 꺼냈어요. 러시아 대포병 레이더의 탐지 시간은 90초. 그 안에 사라져야 합니다. 사격 직후 모든 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죠. 1분 20초 만에 모든 포가 500m 이상 이동했습니다. 러시아 반격이 떨어질 때쯤 우린 이미 사라진 거죠. 서진우가 설명했어요. 점심시간, 임시막사에서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따뜻한 수프를 마시고 있었죠.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라트비아 병사가 말했어요. 소련 시절 할아버지가 T-72 자주포를 운용했대요. 겨울엔 포신이 얼어서 첫발을 쏘기도 어려웠다고. 이제는 다르네요.
야니스가 웃었어요. 기계가 우리를 돕습니다. 러시아식 근성만으로는 부족해요. 시스템이 필요하죠. 오후 훈련은 더 복잡했습니다. 야간 이동과 사격이었어요. 열화상 장비와 야간 조준경이 어둠을 뚫고 목표를 찾아냈죠. 러시아군 대부분은 아직도 구형 야시 장비를 씁니다. 타르모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갑작스러운 경보가 울렸습니다. 모의 러시아 공습 상황입니다. 모든 포가 분산 대형으로 흩어졌어요. 대공 감시병이 하늘을 주시했죠. 비록 훈련이었지만 긴장감은 실전 같았습니다. 러시아 전술의 핵심은 대규모 포격 후 기갑 돌파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해요. 포병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훈련 마지막 날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 BTG 대대전술단 공격 시나리오였어요. 적 기갑부대 접근, 포병 화력 요청, 차단 사격, 진지 이동, 재사격.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졌죠. 표준 작전 절차대로만 하면 됩니다. 서진우가 강조했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체크리스트를 따르면 되죠. 그게 러시아와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즉흥과 근성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을 믿습니다. 저녁, 훈련장을 떠나기 전 병사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야니스의 손에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죠. 사령관님, 이제 러시아가 덜 무섭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엘리나가 말했어요. 훈련장에서 본 건 단순한 무기 운용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의 회복이었죠. 창밖으로 어두운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저 어딘가에 러시아 국경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국경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우리에게도 그들을 막을 도구가 생겼으니까요. 시스템과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정비 창고로 들어섰습니다. K9 포대의 일과는 러시아보다 1시간 먼저 시작되었죠. 정비병들이 이미 점검 리스트를 들고 각 차량을 돌고 있었어요. 탄약 적재 상태, 유압유 레벨, 냉각수 온도, 궤도 장력, 모든 것이 숫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러시아 장거리 포격은 보통 새벽에 시작됩니다. 서진우가 차트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이미 이동을 끝내죠. 시간차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정비 주기표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3일마다 소정비, 일주일마다 중정비, 한 달마다 완전 정비. 야니스가 체크리스트를 외우듯 말했죠. 러시아제는 고장나면 고쳤지만 이건 고장나기 전에 막는 시스템이네요. 오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6대가 동시에 사격 위치로 이동했어요. 각 포는 30초 간격으로 도착해 즉시 사격 준비를 마쳤죠. 동시 탄착, 명령과 함께 6발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15km 밖 목표에 동시에 떨어지도록 각자 다른 타이밍에 쏜 거였어요. 이게 러시아 BTG를 막는 방법입니다. 타르모가 설명했죠. 집중 화력으로 전진을 차단하고 즉시 흩어져 반격을 피합니다. 분산 이동이 시작됐어요. 각 포가 미리 정해진 예비 진지로 이동했죠. 지도에는 벌써 20개의 예비 진지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리를 발견해도 어디로 갈지는 예측 못하죠. 제가 말했어요. 점심 직후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번 포의 궤도가 손상됐어요. 하지만 당황하는 사람은 없었죠. 정비조가 예비 궤도 블록을 가져왔고 15분 만에 교체를 끝냈습니다. 러시아제였다면 하루는 멈췄을 거예요. 정비병이 말했죠. 오후에는 지휘 통제 훈련이 이어졌어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각 포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죠. 러시아군은 무전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우리는 화면으로 봅니다. 통신병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야간 훈련은 악천후를 가정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사격과 이동을 반복했죠. 러시아는 날씨를 무기로 씁니다. 엘리나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같은 날씨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새벽 2시, 불시 비상이 걸렸어요. 러시아군 선제 포격 감지, 모든 포가 3분 안에 진지를 이탈했습니다. 빈 진지에 가상의 포탄이 떨어질 때 우리는 이미 2km 밖에 있었죠. 재집결 지점에서 포대가 다시 모였습니다. 피해는 제로였어요. 이게 운영의 힘입니다. 서진우가 말했죠. 러시아는 화력을 믿지만 우리는 기동을 믿습니다. 그들이 때릴 때 우린 없고 우리가 때릴 때 그들은 대응 못하죠. 훈련 후 디브리핑에서 야니스가 손을 들었어요. 러시아군도 이런 전술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도 못 따라옵니다. 타르모가 답했죠. 이건 장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비, 보급, 통신, 지휘가 하나로 움직여야 가능하죠.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병사들이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러시아 포병이 우릴 겨냥할 때쯤 우린 커피나 마시고 있겠네.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죠. 피로했지만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른 포대들도 야간 이동 훈련 중이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눈밭을 가로지르며 춤을 추듯 움직였죠. 러시아식 대규모 포격 요리에 맞서는 우리의 답이었습니다. 때리고 도망가고 다시 모여서 때리고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리듬이었어요. 엘리나가 작전 일지를 작성하며 말했죠. 스펙이 아니라 운영이 전쟁을 결정한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시작될 겁니다. 러시아보다 1시간 빠르게 한 걸음 앞서서 그것이 우리가 찾은 생존의 리듬이었으니까요. 전장을 지배하는 건 거대한 화력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운영이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저는 리가 중앙역 광장에서 첫 공개 이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세대가 기차에서 내려 도심을 통과할 예정이었죠.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모여들었어요.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어요. 옆에 남자가 대답했죠. 러시아 이에스타보다 작아 보이는데 성능은 어떨까? 카밀레 베이나우스카이테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새로 도입된 K9 자주포입니다. 카메라가 궤도,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포를 잡았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드디어 제대로 된 장비가,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 볼까? 그날 저녁, 러시아 국영방송 RT가 특집을 내보냈어요. 발트 국가들의 군사화가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는 논조였죠. 하지만 라트비아 국영방송이 즉시 반박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십시오. 군사 전문가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도입 후 러시아의 국경 도발이 오히려 30% 감소했습니다. 억지력이 작동한 거죠. 다음 날 아침, 탈린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안드레스 미아 선생님의 역사 수업이었어요. 여러분, 소련 시절 우리가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죠. 우리만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러시아를 자극하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자극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안드레스가 답했죠. 집에 자물쇠를 다는 게 이웃을 자극하는 건가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러시아 보스로 의심되는 계정들이 전쟁 도발, 프레임을 퍼뜨렸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었죠.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되고 싶지 않다. 방어는 권리다. 같은 댓글이 더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주말, 빌뉴스 대성당 광장에서 시민 토론회가 열렸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죠. 노인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전 시비르 강제 수용소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러시아는 힘만 인정해요. 약하면 밟힙니다. 맞은편에서 젊은 여성이 반박했어요. 과거에 갇혀선 안 됩니다. 대화로 풀어야죠. 대화는 대등할 때 가능합니다. 노인이 답했어요. 총 없는 자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라트비아 공영 라디오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관과의 인터뷰였죠. 왜 발트를 돕습니까? 진행자가 물었어요. 70년 전 소련제 무기에 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진우가 답했죠. 이제는 우리 기술로 같은 위협에 맞서는 이들을 돕고 싶어요. 러시아 정보전도 거세졌습니다. 가짜 뉴스가 퍼졌죠. K9 배치로 나토 러시아 전면전 위기, 하지만 팩트체크팀이 빠르게 대응했어요. 배치 규모는 방어용 수준, 공격용 미사일 아닌 방어 포병.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토론이 이어졌어요. 할아버지 세대는 저항 없이 점령당했다. 이제는 다르다. 젊은 세대가 적극적이었죠. 그들은 러시아 공포보다 자립 의지를 선택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의회에서 국방위원회 공청회가 열렸어요. 시민단체 대표가 발언했죠. 러시아가 뭐라 하든 우리 안보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더는 누구의 위성국도 완충지대도 아닙니다. 저녁 뉴스 시간,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방력 강화 찬성이 68%로 상승했습니다. 카밀레가 분석했죠. 시민들이 직접 장비를 보고 성능을 확인하면서 신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밤늦게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한 대학생이 쓴 글이 화제였죠. 우리 세대는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존중하되 굴복하지 않는다. 그게 진짜 독립이다.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군비 경쟁은 해답이 아니다. 하지만 발트 시민들의 댓글은 단호했어요. 군비 경쟁이 아니라 생존 준비다. 창밖으로 리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서 조용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죠. 러시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퍼지고 있었어요. 기술에 대한 신뢰가 정치적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경 근처 훈련장의 지휘 벙커에 있었습니다. 나토 연합훈련 발틱 가디언이 시작됐죠. 시나리오는 명확했어요. 러시아식 BTG 기계화 부대의 돌파를 막는 것. 크린의 붉은 화살표들이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적 전차 사단이 30분 내 접촉이 예상, 작전 참모가 외쳤어요. 폴란드 레오파르트 전차들이 전진 배치됐고 우리 K9 포대는 중심 화력 지원 위치에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훈련이지만 모두가 실전처럼 임했어요. 표적 확인, 좌표 전송, 전방 관측병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탔어요. 적 선두 제대가 12km 전방에 나타났죠. 야니스가 사격 재원을 입력했습니다. 입력 완료. 5초 후 발사 가능. 전 포대, 일제 사격. 제 명령이 떨어지자 6발이 동시에 날아갔어요. 공중에서 호를 그리며 목표로 향했죠. 15초 후 관측병이 보고했습니다. 영중, 적 선두 차량 3대 격파.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적 포병 대응 사격 탐지, 레이더 요원이 외쳤죠. 러시아식 대포병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전 포대, 즉시 이탈. 스톱워치가 돌기 시작했어요. 각 포가 미리 계획된 경로로 흩어졌죠. 1분 20초, 모든 포가 안전거리를 벗어났습니다. 9분 30초 후, 원래 진지의 모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빈 땅을 때린 거죠. 2차 진지에서 재집결, 5분 만에 새로운 사격 위치를 잡았어요. 그 사이 적 기계화 부대는 계속 전진했지만 우리 좌표는 이미 업데이트됐죠. 2차 차단 사격 준비, 심판관이 다가왔어요. 나토 대령이었죠. 인상적입니다. 러시아식 화력전에 시간으로 대응하는군요. 적 주력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전차 20대가 쐐기 대형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집중 차단 사격 요청, 전차 부대 지휘관의 긴급 요청이었죠. 좌표 수신, 포탄 종류 변경, 야니스가 대전차 산탄을 준비했어요. 폴란드 전차 부대와 호흡을 맞춰야 했죠. 전차 부대 교전 개시 시점에 맞춰 사격,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정면에서 교전을 시작하자 우리 포탄이 적 측면에 떨어졌어요. 양방향 압박에 적 돌파축이 무너졌죠. 적 전차 7대 격파, 나머지 후퇴 중. 하지만 러시아식 전술은 파도 공격이었어요. 2차 재파 접근 중 보병 전투차를 앞세운 차량화 보병이었죠. 연막탄을 쏘며 접근했습니다. 적외선 조준 모드로 전환, 서진우가 지시했어요. K9의 열화상 장비가 연막을 뚫고 표적을 잡았죠. 연막 무용지물입니다. 사격 개시, 정확한 포격이 이어졌어요. 적 보병들이 차량에서 내릴 수도 없었죠. 4분 만에 2차 재파 격퇴, 심판부가 발표했습니다. 3차 진지로 이동, 적의 3차 공격에 대비했어요. 이동하면서도 사격 준비를 마쳤죠. 디지털 시스템이 이동 중에도 좌표를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노르웨이 포병대가 합류했어요. 연합 화력 집중 가능합니까? 그들의 M109가 우리와 호환됐죠. 화력 통제 시스템 연동 완료. 이제 두 나라 포병이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최종 공격이 시작됐어요. 적 예비대까지 투입된 대규모 돌파 시도였죠. 전 가용 화력 집중, K9, M109, 그리고 폴란드 크랍까지 압세했습니다. 동시 탄착 사격, 서로 다른 거리, 다른 각도에서 쏜 포탄들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떨어졌어요. 적 대형이 완전히 붕괴했죠. 훈련 종료, 방어 성공, 심판부 평가가 나왔습니다. 포병 화력 운용 최우수, 특히 생존성과 대응 속도가 탁월했습니다. 4분 만에 러시아식 돌파를 차단한 건 인상적이었어요. 막사로 돌아오니 각국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폴란드 전차병이 야니스 어깨를 두드렸죠. 너희 포격 타이밍 완벽했어. 러시아 놈들이 실제로 왔어도 막았을 거야. 타르모가 작전 지도를 보며 말했어요. 디지털과 표준화, 그리고 팀워크, 이 3박자가 러시아식 물량 공세를 시간으로 제압했네요. 밖에서 각국 장비들이 정렬하고 있었어요. K9이 다른 나토 장비들과 나란히 섰죠. 이제 우리도 동등한 전력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할 만한 진짜 억지력을 갖춘 거죠. 운영이 만든 승리, 엘리나가 일지에 적었어요. 저는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러시아도 이 훈련을 주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상황실의 레이더 스크린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하늘은 깨끗했어요. 이번 주 내내 러시아 전투기의 근접 비행이 없었죠. 당직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3주째 평온합니다. 이전 대비 70% 감소했어요. 물론 경계는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죠. 병사들의 표정에 피로 대신 자신감이 보였어요. 러시아가 왜 조용해졌을까요? 젊은 장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됐다는 걸 알았겠죠. 타르모가 대답했어요. 다음 날은 라트비아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리가 중심가에서 열병식 준비가 한창이었죠. K9 포대가 연합 포병대의 일부로 참가할 예정이었어요. 야니스가 포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작년엔 구형 러시아제로 행진했는데 올해는 다르네요. 아침 일찍 대열이 정렬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병대가 나란히 섰죠. 뒤로는 폴란드와 노르웨이 부대도 보였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건 러시아 대사관의 불참이었죠. 예년과 달리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메시지를 받았군요. 엘리나가 말했어요. 더는 만만한 이웃이 아니라는 걸.
오전 10시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군악대의 행진곡이 울려 퍼졌죠. 시민들이 거리 양쪽에 가득했어요. K9이 지나갈 때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어요. 손자가 한국어로 외쳤죠. 감사합니다. 발코니에서 지켜보던 대통령이 손을 흔들었어요. 옆에는 한국 대사도 있었죠.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퍼레이드 후 새로 문을 연 정비훈련센터를 방문했어요. 현지 기술자들이 K9 정비 교육을 받고 있었죠. 첫 K9 마스터 인증자가 나왔습니다. 서진우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28살 라트비아 청년이었죠. 이제 우리 손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말했어요. 한국 교관님들이 떠나도 문제없어요. 자립 억지력의 시작이죠. 오후에는 의회에서 정상 공동연설이 있었습니다. 발트 3국 정상이 나란히 섰어요.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먼저 말했죠.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동맹과 기술, 그리고 의지가 우리를 지킵니다. 라트비아 총리가 이어받았어요. 러시아가 보든 말든 우리의 선택입니다. 평화는 선의가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겁니다.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마무리했죠.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 완충지대가 아닌 주권국가로서의 장이요. 저녁 리셉션에서 여러 대사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프랑스 대사가 다가왔죠. 솔직히 놀랐습니다. 러시아의 도발이 실제로 줄었네요. 억지가 작동한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들도 계산을 하죠. 비용과 효과를. 러시아 국영방송은 행사를 무시했지만 발트 언론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카밀레가 특집을 진행했죠. 오늘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자신감의 선언이었어요. 밤늦게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레이더는 조용했어요. 동쪽 국경 너머는 어둡고 고요했죠.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평화롭게 빛났어요. 광장에는 아직도 축하 인파가 남아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K9을 들고 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다른 미래를 살겠죠. 러시아의 그림자에 떨지 않는 미래를. 북한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내년도 국방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K9 추가 도입과 훈련센터 확대가 포함됐어요. 타르모가 화상회의로 연결했죠.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지지율이 80%를 넘었어요. 안드레스 선생님이 보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학생들이 묻더군요. 이제 전쟁 걱정 안 해도 되냐고. 저는 답했죠. 걱정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마지막으로 작전 일지를 정리했어요. 러시아 전투기 근접 비행 제로. 국경 도발 없음. 전자전 교란 감지되지 않음. 펜을 놓고 기지개를 켰죠. 저는 일어서서 커피를 한 잔 더 따랐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조용해진 하늘. 그것이 우리가 만든 평화의 증거였습니다. 러시아를 의식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균형의 시작이었어요.